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여당목 국회 부의장과 7명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22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해서 일각에선 나경원, 원희룡 후보의 연대론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한 정치 현안,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들 사이에서 이른바 이재명 마케팅이 도를 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당면 현안 조목조목 짚어봅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저희 프로그램 첫 출연입니다. 예.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짧게 해주세요. 예, 지금 평론가와 정치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퍼블리커스 대표 윤주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도 아주 깊이 있는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영남 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 한동훈 후보는 대구 경북 출신 의원 보좌진과 TK 지역 언론 모임인 보리 모임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고요. 원희룡 후보는 이철우 경북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잇따라 만났습니다. 이렇게 영남 표심에 호소하는 이유, 윤주진 평론가님 뭡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당원 비중이 상당히 높죠. 거의 뭐 30-40%에 육박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또 이 당원 투표 전당대회를 열었을 때 당원들이 전부 다 투표를 하진 않거든요. 또 지역별로 투표를 봤을 때 결국은 역시 이 영남의 국민의힘 당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투표를 합니다. 따라서 여기가 당연히 승부처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후보군에 대한 여론을 정하는 그런 좌표가 바로 영남 민심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 아주 공을 들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은 김수민 평론가님께 먼저 물어볼게요.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는 모두 만났지만 한동훈 후보와 만남은 거절했다 직접 자기가 밝혔어요. 네. 그러면서 정치를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웠다고 공격했습니다.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홍 시장의 독설은 어제 오늘 네. 얘기는 아닌데 왜 이렇게 홍준표 시장은 한 전 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할까요? 예전까지 기본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는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은 워낙 좀 당내에서 일단 대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항마로서 1, 2위전을 펼치겠다 이런 의도, 그러니까 전략적인 의도가 좀 돋보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홍 시장의 한 전 장관 관련 언급이 가면 갈수록 좀 더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측면, 이런 것들은 글쎄 그동안 충분히 대립각을 세웠는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전략적인 이유 외에도 감정적인 이유도 있지 않을까. 용서 못하겠어요. 뭐 이런 이제 감정적인. 네. 나 출연하신 줄 알았어요 지금. 특히나 제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홍준표 시장이 자유한국당 시절에 당 네. 대표를 지내던 것이 2017년, 18년 이 정도 시즌이었는데 이때 바로 당시 문재인 정부 초기에 특히 서울중앙지검을 필두로 한 소위 적폐 수사가 굉장히 맹렬하게 펼쳐질 때였고 그 중심에 윤석열 지검장과 한동훈 검사가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그 얘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홍 네. 시장이 얘기를 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정치인들 사이에서 2020년경에 추윤 갈등으로 뭐 이렇게 같이 해볼 만한 그런 주자로 언급이 될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한동훈은 이가 갈린다. 한동훈 생각하면. 윤석열은 봐줄 수 있는데 한동훈을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라는 말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왔던 말이거든요. 네네. 그런 정서들이 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친구는 그때 우리를 맹렬하게
수사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반감, 특히 그 당시에 야당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원한에 가까운 그런 감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뭐 듭니다. 잠재적 대권 경쟁자로서의 어떤 뭐 견제론 이거보다는 그 네. 부분이 더 큰 것 같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네. 그렇다면 제가 윤주진 네. 그 평론가께 여쭤볼게요. 이렇게 대놓고 한 전 위원장을 디스라 그러나요? 그 배척하는 게 네. 한 전 위원장의 TK 대구 경북 공략에 차질을 빚게 만들까요? 아니면 별 영향이 없을까요? 홍준표 시장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오히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을 좀 도와준다는 생각조차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집요하게 공격을 하면 네. 이 당원들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후보에게 갖고 있는 이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그런 적폐청산 수사라든지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이 보수의 새로운 미래, 혁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새로운 인물이다 보니까 거기에 좀 투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비교했을 때 너무 좀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고 또 좀 어떻게 보면 또 연령 면에서도 조금 더 선배인 홍준표 시장의 이러한 집요한 공격이 오히려 한동훈 동정론을 더 부추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다만 문제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 과거에 있던 그런 수사의 문제, 또 한동훈 위원장의 지난 총선 패배의 어떤 책임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들추게 되면 또 역시 영남권에서는 또 아주 찐 보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마음은 또 흔들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한동훈 전 위원장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말을 뱉을 수도 있는데 과연 홍 시장님이 대구 당원들을 다 대표하고 있을까요? 네, 대구 당원들을 홍 시장이 비슷한데요. 대표하고 있는가?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아직까지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대구 당원들이나 지지층도 홍 시장보다는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조금 더 지지하는 이 기류는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을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떻게 자신감을 갖고 임할 거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변수일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은 한동훈 위원장의 육성이 아니라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의 모창이 아니라 저 성대모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홍준표 시장과 함께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된 지자체장들 행보도 주목이 됩니다. 제가 요 대목에서 잠시 민주당으로 갔다 올게요. 친문계 인사들이 경기도에 속속 둥지를 틀면서 정치권에서 경기도청이 친문계 망명지가 됐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전해철 전 의원이 경기도 도정 자문위원장으로 위촉이 됐고요. 또 이와 함께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의 자료 요청을 경기도가 악용 소지 등의 이유를 들어서 거부한 것을 놓고도 강성 친명계 민영배 양문석 의원이 잇따라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제가 김수민 평론가께 여쭤볼게요. 김동연 지사의 이런 행보 차기 네.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인가요? 일단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 비판받은 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안 내줬다. 네. 이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경기도의 일관된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와 재판에 관련된 것은 내주지 않겠다. 사실 저도 어떤 이유로 경기도에 얼마 전에 재작년쯤에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수사 재판 이후로 비공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 심판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졌습니다. 제가. 근데 이거는 경기도 측에서는 일단 일관된 행정 방침이다. 옳든 그르든 간에. 네. 그래서 그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해석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전해철 전 의원이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든가 이런 문제는 좀 심상치 않게 볼 수 있는 게 지난 총선 때도 김동연 지사가 SNS를 통해서 공천 논란에 대한 입장을 표명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가면 안 된다. 그렇다면은 이제 당내 비주류라든지 뭐 비명계 내지는 친문 이쪽에서 이쪽과의 어떤 제휴랄까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또 김동연 지사가 꾀할 만한 그런 또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건 맞는 것으로 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번 질문은 윤주진 평론가께 예. 말씀드릴게요. 최근 여당 당권 주자들 간 이슈로 부상한 게 이제 핵무장론입니다. 근데 이전에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도 북한은 이미 핵무기 소형화 경량화 했다면서 핵무장 필요성 재차 언급한 바가 있거든요. 예. 그 어떻게 보면 잠룡들 자기 잠재적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큰 이슈들 미리 던져놓고 뭐 이런 좀 경향이 있는데 이런 거 역시 뭐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대선 행보를 의식한 행보라고 봐야 되나요? 이 핵무장 같은 경우는 물론 논란의 소지가 매우 있죠. 네. 나경원 후보가 이제 또 처음 이번 전당대회에서 꺼내기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은 지금 북러의 엄청난 그 밀착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동아시아의 안보 지형이 완전히 변화하고 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한국보다도 오히려 미국이랑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핵무장론을 더 말씀을
말씀들을 많이 해요. 또 차기에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을 경우에 정말 트럼프 행정부도 전향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보수층,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범보수층까지 아울렀을 때는 여기는 사실은 이 북핵에 대한 상당한 비판적 의식이 강하고 그래서 핵무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기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런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그런 대권 잠룡들 입장에서는 이 안보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런 핵무장의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앞으로 내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김수민 평론가님. 네. 근데 반면에 그 한동훈 위원장은 잠재적 역량까지만 갖춰놓자. 그걸 진짜로 핵무장하려고 덤비면 국제사회 제재라는 게 있고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그건 좀 일리가 있는 얘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런 그 보수층 내의 균열은 계속 있어 왔었던 것 같아요.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도 홍준표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는 좀 핵 공유라든지 뭐 핵무장 나아가서는 뭐 전술 핵 재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는데 네. 당시 윤석열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는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심지어 원희룡 후보는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그 얘기가 오히려 북한의 핵 무장을 도와주는 논리다라고 네. 하는 그런 얘기도 했고 이번 경선에서는 원 전 장관이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계속 그 균열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게 묘한 게 국민 여론사에서는 얘기가 많지만 막상 그 얘기를 정치인이 했을 때 별로 실익이 없는 의제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의원 정수 축소했었고 막상 그걸 꺼낸 정치인이 각광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핵무장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치의 구도에서 주인공에 가까운 스탠스는 핵무장보다는 좀 그것까지는 가지 말자. 뭐 다른 걸로는 강경하게 할 수 있는데 요 정도 스탠스가 아닌가. 저는 결국에는 핵무장 얘기를 꺼낸 정치인들이 끝내는 실익을 별로 못 거둘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원희룡 후보와 친윤계들 사이에서 원희룡, 나경원 후보 연대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 겨냥해서 결선 투표 시에 후보 단일화한다 이런 내용인데 나경원 후보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네. 이거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일단 지금 전당대회 구도가 세 가지의 구도가 있어요. 하나는 친윤, 반윤 그리고 그 사이에 뭐 비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자 구도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뭐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이겠죠.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어디에 속합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상 저는 네. 반윤의 기수로 깃발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게 왜냐하면 해석을 하세요? 최상병 특검 문제에서 이미 각을 확실히 세웠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어느 정도는 이제 또 마무리 수습을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구도가 좀 그렇게 됐다. 근데 두 번째 구도는 친한과 반한의 구도가 또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양강 구도죠. 아무래도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양강 구도를 원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한은 다 나한테 뭉쳐라. 이렇게 해야 승부수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대론을 저는 원희룡 후보 측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띄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또 지금 선거 이 제도가 결선 투표제로 돼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결선 투표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양강 구도로 가게 돼 있는 건데 근데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원희룡 후보 측이 일종의 비윤 혹은 친윤의 표를 흡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거든요. 자기가 그쪽에 적자다. 뭐 약간 예. 이런 그래서 뉘앙스니까요. 나경원 의원이 이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나경원 의원은 실제로도 친윤과 손을 잡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구도 3자 구도가 앞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세 명이 다 다르네요. 스탠스가. 그죠? 그렇겠습니다. 친윤이다 네. 아니다 할 때. 자, 그러면 이 질문은 제가 김수민 평론가님한테 먼저 드릴게요. 네. 윤상현 후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민주당 대표로 나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탈당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한 전 위원장 출마는 본인에게도 당에게도 대통령에게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밑도 끝도 없고 합리적 근거도 없다. 보수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네. 의원 얘기에 흐르고 있는 얘기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되면 여당 대표와 대통령과 여당 대표 사이가 아주 최악이 될 거다 이런 뉘앙스로 계속 얘기를 하는 네.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잠깐 정치 도의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같은 당에 경쟁하는 후보를 민주당 후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의 수박 논쟁하고 비슷한 그런 성격이라고 보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중요하게 다룰 부분은 이제 한 전 위원장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갈라서서 아예 그냥 대통령 탈당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어떤 뭐 한 전 위원장 지적대로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고 해도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마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지 당원 사이에서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제가 봐도 이거는 당사자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구도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화합이 잘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특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구도에서 한 전 위원장이 대표가 돼버리면 당의 최고 지도자로서는 불신임 받은 성격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럼 차라리 이 당에 있느니 나가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예, 그 점은 저는 객관적으로는 이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가 있다. 가능성 있다. 네. 근데 묘하게 어떻게 보면 이 구도도 잘 구사하면 만약 윤 대통령이 탈당하고 한 전 위원장이 비윤 포지션에서 당대표가 됐을 때 잘 구사하면 양쪽에게 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네. 예, 잘못되면은 충돌해가지고 양쪽 다 공멸할 수도 있고 이 이제 크게 좀 극과 극의 기로가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주진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흘러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도 본인이 당대표가 됐을 때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 여당 대표의 포지션 과연 본인의 대선에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할 것 지금이 같아요. 대선 국면도 아니고. 예, 그죠? 그런데 다만 한동훈 후보가 최상병 특검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 특검 수용론인데요.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후보의 특검을 받아들일 리가 없는데 만약에 정말로 한동훈 후보가 본인만의 어떤 특검을 만들어서 발의를 한다. 이것들 특히 당론으로 발의를 했을 경우에 윤 대통령이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갈등이 잘 봉합이 안 되고 소통이 계속 꼬이기 시작을 하면은 네.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한 상황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으나 한동훈 위원장도 뭐 좀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번에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민주당 차기 당 지도부 선출하는 8.18 전당대회 출마하는 최고위원 후보들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선우, 김병주 의원 출사표 던졌고요. 김민석, 전현희, 민영배, 한준호 의원들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출사표를 던진 의원이나 출사표를 던질 의원이나 좀 지나치게 이재명 마케팅 그 뭐 명비어천가에 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김수민 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현재 거명되는 최고위원 후보 뭐 출마 예상자 분들이 친명계이기 때문에 이게 대결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친명끼리의 대결이기 때문에 화합이 된다기보다는 서로 이제 더 누가 더 친명인가 이걸로 대결을 하다 보면 말도 이제 무리수에 해당하는 말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생산적인 경쟁 의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네. 의미에서는 좀 걱정이 되는 구도는 맞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비명계 쪽에서도 최고위원 정도는 그러니까 대표는 도전하기 어렵다고 해도 최고위원은 여러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네. 그중에 한 명 정도는 비명계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논리를 갖고 특히나 이제 또 어떤 내용적 차별성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좀 임해주는 후보가 나오기는 해야 된다. 나오지 않는다면은 당이 너무 일색화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친명계 내부에서의 어떤 각오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낯뜨거운 그런 말로 경쟁하지 말자. 다른 어차피 같은 친명이기 때문에 더 그걸 강조할 필요가 없고 누가 더 정책적으로 능력이 있고 또 의제를 설정하는 감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놓고 생산적으로 경쟁하자는 그런 기류를 네. 친명계 스스로가 만들어 준다면 그러면 이제 좀 더 나은 대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비슷한 얘기를 정성호 의원이 했습니다. 최고위원 정도 하려면 자기 자신의 비전과 가치를 제시해야지 이 대표와 가깝다. 이 대표와 함께 지방선거 대선 승리하겠다. 이런 얘기만 해서는 부족하다라는 정성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윤주진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성호 의원도 이제는 수박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정말로. 그래서 저는 이게 예전에도 물론 최고의 어떤 당내 권력자와의 친소 관계를 강조하면서 전당대회에 나오고 투표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죠. 그건 여야 모두에 있었는데 지금의 민주당은 정말 좀 기이할 정도로 천편일률적이다라는 게 좀 문제예요. 이게 결국은 당내 민주주의가 깨지고 있는 것이고 당내 민주주의가 깨지면은 그 당은 생명력을 잃고 다양성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민주당에 좋은 것인가? 아마 국민들이 좀 우려를 많이 할 것 같고 네. 결국은 이번 전당대회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동무대의 모놀로그가 될 것이고 그 나머지 최고위원 선거는 거의 친명 연기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전당대회가 될 것이다. 민주당에게 이롭지는 않을 것이다. 예. 아까 뭐 정성호 의원 했는데 만약에 저희 스튜디오로 지금 오면서 라디오에서 이 얘기 들었으면 또 충격받은 거 아닌가 제가 좀 걱정은 되는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서울에 있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철험회 소속 민형배, 김용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인데요.
행정부와 떨어뜨려서 사법기관 독립성을 강화한다 이런 명분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이재명 대표 재판을 앞두고 판사, 법원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에 대해서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사법부 길들이기다라는 거는 너무 나아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재판이나 이런 국면들 때문에 사법부하고 이제 뭐 정치 세력 간의 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는 있는데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법원이나 대법원이나 헌재를 이전한다고 해서 그게 길들여지는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느 지역에 가느냐의 문제일 뿐이고, 그리고 과거에 행정수도에 관련된 헌법재판에서 서울을 관습헌법상의 수도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였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사법기관은 서울에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떤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광주로, 대법원은 대구로, 둘 다 또 영남 하나 호남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허허벌판 같은 혁신도시 같은 데 가는 것보다는 원래 대도시에 형성돼 있는 데에 가는 것이 더 저는 수도권 인구 분산이나 이런 데도 더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 안 자체는 대법원을 대구로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보내는 안 자체 합리적인 아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있는가 이 생각이 들고 사법부 길들이기로 해석하는 건 너무 나아간 비약이라고 봅니다. 윤주진 평론가님, 이제 뭐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반면에 네. 이런 비슷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 두고 저희가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지적이 또 나오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평상시에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추진한다고 하면 진정성이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국면이냐? 바로 이화영 1심 판결이 나오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즉 민주당에서 이 판사 탄핵까지 지금 거론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사법부를 겁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법안을 내면 결국은 당연히 제3자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아 이거 대법원 헌법재판소 옮긴다라는 카드로 겁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약간 오비일학이라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민주당이 이 법안을 정말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반대로 사법부에 대한 공격, 정치적 압박을 좀 멈추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국회 상임위원회로 가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모욕 등 발언의 금지 또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혐의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른바 정청래 방지법 발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야당은 윤리 제소와 정청래 방지법 발의 검토에 대해서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뭐 의사진행 방해한다 뭐 이런 그 취지일 겁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김수민 평론가님부터. 일단 뭐 국회의원이 증인이라든지 뭐 행정부의 출석자에 대해서 모욕을 한다거나 인신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로 규제할 거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떤 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규범을 통해서 해결을 해나가고 또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뭐 대중의 비난이라든지 평판 이런 것들이 나빠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규제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표현 자체를 놓고 이걸 뭐 직접적으로 모욕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 가지 발언들이 제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냥 예를 들어서 좀 품위를 더 유지하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또 법안을 굳이 정청래 방지법이다 라고 이거 역시도 하나의 1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되풀이해서 안가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기에 좋은 이름이 사람 이름을 넣어서 방지법 이렇게 붙이는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이제 뭐 한동훈 위원장 그다음에 뭐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했는데 한동훈 위원장 키워주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아 정청래 방지법 하니까 또 뭐 키워주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도 스치는데 여하튼 이런 상황을 우리 윤주진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정청래 위원장이 법사위 그 진행했던 지난 금요일을 보면 정말 이렇게 국회가 될 수 있는가라는 정말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잖아요. 증인들을 면박 주고 모욕 주고 마치 무슨 과거에 지금 선생님들도 안 그러거든요. 과거에 그 좀 나빴던 선생님들이 하는 그런 모습. 어제는 또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도 정말 뭐 아주 전투력이 넘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자초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상임위가 물론 이제 여당이 들어왔습니다만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코미디처럼 움직였냐면은 지금 국회 법상에 보면은 간사 간 일정을 협의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일정 협의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만나서 언제 할지 누구를 어떻게 할지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여당이 상임위를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냐?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정한 간사한테 문자를 보내요.
이날 열겠습니다. 이래놓고 협의했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정말 아니다. 국회의 기본 정신은 합의이고 또 서로의 타협이잖아요. 민주당이 이런 모습을 보일수록 더 민주당에게 감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동의하는 숫자가 2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5만 명이 넘으면서 청원은 소관상임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로 이제 회부가 됐고요. 법사위에 이어서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에 청원은 정부로 이송되고 정부는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게 실제로 이런 처리 그 수순을 밟을지 여부 그거 전망을 해주시고 그것이 어떤 뭐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로 여길 만한 건지 네. 김수미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뭐 대통령 탄핵이야 이런 청원이 없다고 해도 의원들이 결심을 해서 전체 의원의 과반이 발의를 하면 탄핵안은 발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꼭 탄핵의 어떤 시동을 거는 그런 절차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국민들이 어떤 당의 차원이 아니라 국민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쪽에서 이제 제기를 해서 청원이 접수가 된 거고 이 청원이 통과가 된다고 해서 만약에 통과가 본회의까지 돼도 그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청원이 통과가 되면 그 청원에 따라서 이제 의원들이 탄핵 소추안 발의 움직임에 들어가는 수준이겠죠. 네. 그래서 청원의 성격 자체는 굉장히 상징적인 거고 다만 이제 이걸 좀 법사위에서 막 급하게 통과를 시킨다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 조금 재펴놓지 않을까 소위 얘기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뭐 여야 간의 갈등이 더 치열해지면은 그 문제는 이거는 다시 뭐 그때는 상정이 된다든지 그럴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 이게 뭐 청원이 국회를 막 움직여서 대통령 탄핵으로 가고 이런 건 아닐 것이다라고 전망합니다. 윤주진 평론가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 사퇴 촉구 청원하라면 20만 명 안 넘을까요? 전 넘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지지층 각 당의 지지층을 동원해서 뭐 탄핵을 해라 사퇴해라 이런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민주당이 이렇게 20만 명이 넘었다고 해서 당연히 탄핵 소추로 바로 갈 수 있다? 저는 거기까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다만 뭐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 대통령 지지율 언급하면서 뭐 결국은 물러나야 될 정도라고 했는데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런 경우에도 상당히 지지율이 거의 10%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잠시 윤석열 정부가 좀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다고 해서 바로 탄핵이라는 것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좀 대한민국 정치를 너무 후진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 1분 남았으니까 한 30초 정도만 대답해 주세요.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문제 해결 방식은 무기한 휴진이 아니라 대화. 또 의료계 일부에서 사실 아닌 주장 펼치며 대화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이상민 장관이 그랬는데 반면에 또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기존 방침에서 한 발짝도 안 물러나면서 무슨 대화냐 이렇게 이제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주진 평론가님 대화가 필요한 건 분명한데 정부가 의료계가 한 발짝씩 양보하려는 그 지점이 뭘까요? 30초에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여하튼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의료계에서 사실 원하는 것은 백지화잖아요. 이 백지화라고 하는 건 한 발짝 물러나는 게 아니라 아예 정부의 KO 패배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의료계가 백지화라고 하는 카드를 내려놓고 대화에 나오는 것이 진정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김수민 평론가님은? 저는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봐요. 과연 2,000명이나 해야 될 근거가 있느냐. 조금 작게 시작할 수는 없었느냐 이 부분인데 문제는 의료계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안, 단일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들도 의료계 쪽에 힘을 실어주기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 부분을 좀 의사단체에서 많이 숙고를 해줬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가 늘면서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 잠실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그 사이 한강대교 아래 4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광천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요. 더 가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막히고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대부분의 정체는 경기권에 집중돼 있는데요. 안성에서 6km 밀리고요. 더 가서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청북 부근 3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 마도 분기점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경기 화성시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참사가 대한민국 외국인 노동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위험한 공장은 외주화를 넘어서 이주화로 나아갔고 안전교육 미비는 수많은 인명 희생이란 참혹한 대가를 불렀습니다. 인권 변호사로 외국인 노동자들과 오랜 시간 함께해 오신 최정규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최정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정규 변호사님은 희생자들이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는 걸 두고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인 네네.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을 판도라 상자로 표현하신 이유 뭔가요? 네, 사실 이게 뭐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값싼 노동력이면 무엇이든 다 상관없다 해서 파견직, 일용직, 비정규직 관련해서 불안전 노동자의 문제, 그리고 이 노동 현장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내국인들이 가지 않고 결국에는 이주민들로 채워 넣는 그런 문제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 번에 문제가 제기된 게 아닌가. 지금까지는 그냥 암묵적으로 묵인되었던 현실이 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수면 위로 드러난 게 아닌가 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가 여기 내재돼 있다. 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네요. 네네. 자, 법무부 통계를 보면은 지난달 현재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 등록한 외국인은 모두 4만 8천 명으로 전국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화성시는 주변보다 땅값이 낮은 낮아서 이제 공장이 몰리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집결하는 것도 공장, 즉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안산 시흥 쪽에 있는 반월 공단, 시와 반월 공단 쪽에 원래 공장이 많았는데 거기보다 이제 더 땅값이 내려지니 이제 화성 쪽으로 또 더 밑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더 이제 공장들이 이전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도 안산 시흥에 거주하는 분들이 화성으로 많이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 그렇군요. 지금 상황 그렇다 이거죠. 자, 네네. 그렇다면 저렴한 공장 부지 찾는 기업들은 보통 더 싼 노동력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네.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왔으니까 월급만 잘 나오면 그래도 좋은 거 아니냐. 노동 환경은 조금 열악해도 참는다. 이런 분위기가 외국인 노동자 쓰는 기업들 사이에서 좀 뭐 팽배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노동 환경을 사실 감수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 이제 구직이 잘 되는 노동자가 아닌 이상 사실상 어떤 사용자가 제공하는 그런 노동 환경을 맞출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실제로 정말 이런 제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네. 노동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그런데 이제 노동 환경이 열악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산업안전보건법이든 여러 법이 있는데 그 법 기준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그런 노동 환경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은 이미 공지된 사실이고 실제 현장도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공장주 입장에서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한국인 노동자도 쓰고 외국인 노동자도 쓰는데 한국인 노동자는 뭐 급여도 더 주고 어떤 노동 환경이나 이런 것도 더 갖춰주고 외국인 노동자는 좀 덜해도 우리가 비용 문제를 생각 안 할 수 없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그 화성 공장 참사에서 불법 파견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먼저 파견과 도급 이 두 가지는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네. 도급이라고 하는 거는 공장의 어떤 한 특정한 그 영역에 대해서 아예 우리 업체가 아니라 다른 업체에 아예 맡겨서 그 업체가 그 역할을 맡게 하는 것이 도급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장의 일부분을 아예 맡기는 거고 그리고 파견은 노동력만 공급받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원 사용자가 다 모든 공정을 책임지는데 다만
노동자들만 파견받는 것이 공급받는 것이 파견입니다. 그래서 도급과 파견은 엄연히 다른데 네. 문제는 이게 형식은 도급이지만 사실상 파견인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초래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급으로 하면 네. 사실상 원 사용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장 도급의 문제가 뭐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런 파견이나 도급의 이런 어떤 일용직 파견직의 문제에서 항상 등장을 합니다. 결국 사용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거 도급이다. 우리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발을 빼는 거고 네. 하지만 실질을 보면 이거는 도급이 아니라 사실상 파견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법적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성 화재 사망자 신원 확인이 전원됐다 이런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불법 파견은 사업주를 차별할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보다 중요한 건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서 이번 경우는 이주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 또 왜 그런가요? 네. 이게 결국에는 값싼 노동력 때문에 결국에는 파견직, 일용직, 비정규직 문제가 계속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불안전 노동의 현장인데 사실 이제 내국인 노동자들은 이런 불안정 노동의 환경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상 내국인 노동자들을 구할 수 없는 그런 곳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곳을 그러면 사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면 당연히 노동 환경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근로자를 구해야 되는 사용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열악한 노동 환경을 방치하면 안 되겠구나. 좀 더 우리가 공장 설비를 조금 더 개선하고 안전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네. 지금 이 노동력 부족인 이 상황을 정부가 메꾸기 위해서 사실상 지금 이주 노동자로 그 인력들을 채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 노동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그 열악한 노동 환경에 사실상 또 다른 노동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수요와 공급의 논리인데 이주 노동자가 공급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노동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사실상 이주 노동자의 공급으로 인해서 계속 노동 환경, 열악한 노동 환경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이게 위험의 이주화가 위험한 건 그 위험한 상태가 사실상 개선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주 노동자로 사실상 연명되고 있다면 사실 노동 환경이 계속 열악한 상황으로 놓여 있다. 이런 참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지금 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수요 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급이 풍부해서 노동력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건 사업자 입장에서 좋은 거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값싸게 어떻게 보면 구할 수 있으니까 잘 해결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네요. 네네. 자, 관련된 질문 계속 드릴게요. 파견 근로자라 해도 위험 사업자인 경우에 안전교육이 이제 필수지 않습니까? 근데 비상구 위치는 물론 어떤 위험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일터에 투입된 경우 이게 이제 다반사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만나보신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런 얘기들을 합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안전교육 자체가 대부분 한국어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이주 노동자들 입장에서 특히 언어가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분들, 아주 기본적인 생활 한국어만 가능한 분들은 사실상 그 교육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파견 근로자나 일용직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정기적인 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또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일이면 또 다른 노동의 현장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거두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번 사태도 피해자들이 대부분 물론 파견 근로자 말고도 거기에 분명히 정규직 근로자들도 있었겠지만 네네. 파견 근로자,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013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기업들 비용 좀 아끼려고 안전을 도외시하면 언젠가는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 노동자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네, 맞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등록된 외국인 4만 8천 명은 일할 때 내국인과 똑같은 노동 조건을 요구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한국의 노동자라면 사실상 모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다 적용되고 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다 적용이 되죠. 당연히 똑같은 노동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법은 존재하나 현장에 그 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죠. 현실과의 괴리. 네, 맞습니다. 네. 법은 사실 법전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 작동이 되지 않는 현실을 저희가 마주 보게 되는 것이죠. 네. 자, 비슷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 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각종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감수하면서까지 취업에 나서는 이유는 또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거죠. 당연히 모든 노동자라면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더 급여를 많이 주는 곳으로 가고 싶지만 사실 국적이라든지 또 성별이라든지 또 나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유리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상 여러 가지 것들을 감수하고 취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냥 계약 자유의 원칙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노동법이 있는 것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하는 것이죠. 예. 네네. 자, 예를 들어서 한국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가 또 부족할 수도 있고 또는 맞습니다. 본국보다 어차피 더 돈을 더 받으니까 일단은 좀 다른 조건이 열악해도 일단은 감수한다. 근데 이게 너무 장기화되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게 바로 당국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이번 참사의 경우 안전 측면에서 보면은 리튬 1차 전지 생산업체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그 생각도 들고 도급의 적절성,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 이게 좀 방치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 감독 같은 방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바로잡을 수는 없었나요? 네,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견법 당연히 법전에 있고 그리고 네. 산업안전보건법 당연히 법전에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한번 이런 문제가 있어서 들춰보니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한국의 고용노동부에게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제가 아는 바로는 불법 도급과 관련해서 불법 파견과 관련해서 네. 노동부가 단 한 차례도 전수조사 같은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사실 적발되는 것만 사후적으로 대처해서는 이런 식의 참사를 막아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그 노동부의 사전 근로 감독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강화돼야 되고 그냥 지금까지 1% 했는데 앞으로 한 2배 더 하겠다 해봤자 2%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안전을 위해서라면 노동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라면 정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되는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불법이 아닌 제대로 된 형태 고용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너무나 이제 불안정한 이런 노동에 익숙해서 사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어떤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네. 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그리고 그래야 그 노동자가 여기서 연차가 거듭할수록 더 기술적으로 발전이 되고 더 결국에는 이 노동 환경도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네. 지금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너무 쉽게 파견이 허용되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의 불안정 노동이 발생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현행법상으로도 무조건 파견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허용 업종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네. 아주 예외적으로만 지금 파견이 가능하도록 생산직 그리고 제조업에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 네.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고 그런 것보다도
그냥 현행 법 자체가 제대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행정력이 강화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걱정인 게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입니다. 당장 산재보험 문제 불거질 걸로 보이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네, 뭐 외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산재는 적용됩니다. 만약에 산재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사업장, 이번에 산재보험 가입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 가입 사업장이기 때문에 산재 적용에 대해서는 전혀 차별받지 않고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9449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변호사님, 외국인 노동자라고 차별하는 기업만 있는 건 아닐 텐데 혹시 모범 사례라고 볼 만한 경우를 알고 계신 건 없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런 사업장이 있고요. 제가 아는 그런 사업장, 예를 들어 어떤 노동자가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중대한 위반이어서 형사 처벌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사장님이 그분의 형사 사건에 있어서 변호를 저희한테 맡기셔서 네. 변호를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뭐 저희가 정말 더 좋은 사장님들이 더 많죠, 사실은요. 근데 워낙 이제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또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그런 사업주에 대한 좀 비판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장님도 당연히 계십니다. 네. 이번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형 참사랄까요? 이걸 보니까 좀 큰 틀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도 저는 들던데 이번 참사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또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외국인 노동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또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라는 여기보다 더 열악한데 돈이나 좀 벌고 가라. 이런 인식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장 경험 이렇게 보시면은 좀 나아지고는 있습니까? 네, 저는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과거에는 이주 노동자한테 한국이 뭔가 좀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시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주 노동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좀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에게 좀 일자리를 주는 거다라는 식의 생각들이 많았는데 실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은 제조업이나 농업 같은 경우에는 이주 노동자가 없으면 사실상 산업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 다 공지의 사실이고 모든 시민들이 인식하는 바기 때문에 이게 이주 노동자가 한국이라고 하는 한국의 일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이주 노동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많이 지금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을 챙기는 것이 국익에 반한 것이 아니라 이게 더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주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노동을 해야 노동 환경 전체가 다 개선되고 그러면 또 내국인 노동자들도 거기서 일을 하게 되고 결국 이주 노동자의 문제가 단지 그냥 이주 노동자의 인권 챙기기 이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발전할 수 있고 국익을 위해서 부합된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개선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2081님이 정말 멋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K컬처로 세계적인 각광을 받듯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K 안전도 모범이 됐으면 합니다. 참 멋진 말씀 해주셨고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최 변호사님께서는 오랜 시간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옹호를 위한 활동해 오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2018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했던 저유소 화재, 우리에겐 스리랑카인 풍등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방화범으로 지목됐던 외국인 노동자 변호 맡으셨습니다. 어떤 계기였는지 짧게 좀 기억을 되살려 주세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분도 그냥 산업 현장에서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뭔가 큰 문제가 터졌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주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민도 당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경우에 한국의 어떤 법 체계 자체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제가 힘을 쏟았는데요. 결국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피해는
반드시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내국인, 우리의 이웃 누구에게도 당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한 1분 반 정도 남았거든요.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릴 때는 제가 한 25초 정도 질문을 읽을 테니까 한 1분 정도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네네. 자, 외국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한민국 인권지표 나아가서 국격과도 직접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좋아졌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하려면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보세요? 네, 50년 전에 서울의 청계천에서 전태일이라고 하는 노동자가 외친 것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외쳤습니다. 법을 만들어달라고 외친 게 아니라 법을 준수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그리고 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법이 존재는 하는데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정말 각성을 해서 그 법전에만 존재하는 법이 아니라 현장의 법이 존재하도록 그래서 아까 K 안전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네. 정말 너무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주요 외신들이 맨날 이렇게 한국의 노동자들은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보고 죽어나가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한국 법이 정말 제대로 잘 되고 있구나. 그래서 법이 이렇게 잘 돼서 이렇게 안전한 노동 환경을 갖추고 있구나라는 것이 정말 세상에 알려져서 우리나라 국격이 그리고 품격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법을 만들라가 아니라 준수하라는 전태일의 외침 기억하면서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하고 계신 법무법인 원곡 소속 최정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9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5남매 중 셋째인 현규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심한 멍과 잦은 코피로 병원을 찾았고 급성 골수 모구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3살 무렵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이식 부작용으로 인해 결국 폐 기능의 60%를 잃었습니다. 낮아진 면역력에 학교에 갈 수도 친구를 만날 수도 없는 현규. 아빠 역시 몇 해 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경제적으로도 힘겨운 현균의 가족. 백혈병 현규와 아픈 남편, 4명의 아이들 돌봄까지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엄마는 앞으로의 시간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현균의 가족이 건강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중부와 남부지방의 날씨가 사뭇 다릅니다.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 아래 무더위가 이어지는 반면 남부지방에는 여전히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제주도는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도에 10에서 50,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 20에서 60, 그 밖에 남부지방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내일도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중부를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33도, 대전과 전주 32도, 경주 31도로 오늘보다 1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습도도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에는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새벽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오후에는 호남과 충남, 경남까지 확대되겠고 밤에는 수도권 등 그밖에 전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에는 중부지방도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일요일부터 다음 주 내내 전국적으로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28일 만에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증원 관련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휴진 철회를 촉구하며 다시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에서 처벌을 면해주는 형법상 친족 상둘의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2020년 7월 폭우로 3명이 숨졌던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관할 부구청장 등 공무원 4명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과거 고등학생 제자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진 박정현 교총신임 회장이 당선 일주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여야가 함께한 본회의가 오늘 처음 열렸고 원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동시에 여야 모두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과 전당대회 전망까지 민주당 오선 중진 정성호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질문은 우리 정성호 의원님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는 질문을 제가 외람되지만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뭐 괜찮습니다. 뭐. 네. 네. 정성호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나오셨다가 중도 사퇴하셨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 잡고 있는 거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일찍 사퇴했지 하고 후회가 좀 되십니까? 아니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좀 우원식 의장은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예. 국회 와서 계속 그 개혁적인 을지로위원회를 이끌면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이거든요. 충분히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뭐 제가 중도에 사퇴하게 된 것은 당 안팎의 상황이 뭐 제가 나가는 것보다는 뭐 다른 분들한테 양보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여론이 많아갖고 그냥 순리에 따른 겁니다. 그냥. 네. 네. 자, 22대 국회는 저 후반기도 있습니다. 다음 예, 질문으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22대 국회 개원한 지 한 달 정도 흘렀는데 여야가 함께하는 본회의 오늘에야 처음 열렸습니다. 다선 의원으로서 22대 국회 초반 상황 지켜보면서 이제 소회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이게 뭐 21대보다는 22대가 나아져야 되는데 네. 국민들께 굉장히 실망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달 만에야
원 상임위 구성이 완료됐고요. 여당 몫의 7분의 그 상임위원장들을 뽑았는데 어쨌든 여당이 또 오늘 이제 국회에 들어와 갖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민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물가, 고금리,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네. 빨리 여야가 빨리 상임위 정상화 시켜갖고 민생 경제 입법에 빨리 신속히 나서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네. 국회를 대표해서 사과를 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목 국회 부의장으로는 당내 최다선 의원인 6선이죠. 주호영 의원 선출됐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민주당 출신 의장, 부의장의 독단과 독주를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습니다. 주호영 부의장의 이런 입장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의총에서 하신 의례적인 말씀이고요. 부의장께서는 의장을 보좌해 갖고 또는 대리해서 본회의 의사 진행하고 질서 유지하는 게 이릅니다. 저는 오늘도 국회의장이 말씀하는데 여당 의석에서 야유를 보내고 또는 고함을 지르는 분들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정말 여야 부의장이 여야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장이 정말 협의해 갖고 최소한 국민들이 보는 국회 본회의장에서만은 품격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호영 부의장께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원만한 인품으로 소문난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 본회의 의사 일정이 좀 원만하게 좀 잘 진행되는데 좀 역할을 해주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성호 의원께서는 최근에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법, 장차관 국회 불출석 처벌법, 감사법을 개정하는 이른바 감사완박법 등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는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민주당이 행정부 사법부 견제를 넘어서서 완전히 틀어지려고 한다. 삼권 분립을 위협한다. 이런 비난도 나옵니다. 법률가기도 하시잖아요. 의원님은.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법안을 이제 발의한 거기 때문에요. 이제 국회에서 차분히 논의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여당에서 한 달 동안이나 원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오늘을 내서야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총선 민심을 거부하고 민심을 국정쇄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부에서는 어쨌든 국회에서 나오라고 출석하라고 요구한 청문회 증인들조차도 장관들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응해 갖고 입법부의 권한과 위상을 확립하려고 그런 법안들을 낸 것 같은데 어쨌든 해당 법안들은 이제 상임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좀 상임위에서 여야가 협의해 갖고 잘 좀 처리되길 좀 기대합니다. 네. 자, 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지난 25일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서 자신이 탄핵소추되면 당면한 현안들 처리할 수 없게 되고 방송시장, 민원인 등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이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에 이제 자진 사퇴도 했었는데 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이런 정도로 좀 무모하게 일방적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려고 생각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럼 방통위의 합의제 기관 아니겠습니까? 전체가 지금 7명의 방통위원 중에 2명밖에 없는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과반은 정적세 과반 정도는 유지해야 운영이 가능한 건데 2명 갖고 지금 마구 의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남은 게 지금 MBC 그 사장 임명할 수 있는 그 박문진 이사 임기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월 12일 정도로 알고 있고 KBS라든가 또는 교육방송 또 새로 이사들 구성해야 되는데 2명 갖고 구성하겠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법원에서도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법률상 위법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통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용하지 않는 방통위원장은 충분히 저는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즉각 발의하는 것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숫자가 23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국회는 30일간 5만 명 이상 국민 동의 얻은 사안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는 국민 동의 청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소관 상임위는 법사위가 됩니다. 이 청원이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통과될 걸로 이제 전망하시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분위기를 잡는다거나 그런 단계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탄핵은 헌법상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그 법률 위반 같은 경우도 좀 중대한 위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건은 쉽지는 않습니다. 국회에서 15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해 갖고 200명이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권 지금 여당을 제외한 야권의 전체 의석수는 192석입니다. 8석이 모자라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고 다만 이게 법사위에 청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의결되는 게 아니라 소위 청원 소위에 회부돼 갖고 의견을 모아져 갖고 의견이 전체에 부의돼 갖고 전체에서 다시 의결을 돼야 되거든요. 그것도 물론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사안들을 뭐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만약 민주당에서 이 청원을 받아들여 갖고 전체 회의에 이 탄핵을 의결하자고 보낼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정확하게 형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발의를 하려고 하면은 150명이 발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한다고 하더라도 의결은 쉽지 않고 다만 현재 상황이 지금 청원 아니고 탄핵 소추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탄핵 소추안이요. 그다음에 총선 민심을 대통령께서 거부하고서 전혀 국정쇄신 또 국정의 변화를 좀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다 어떤 국민들의 분노가 좀 반영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민심을 좀 반영해 갖고 빨리 대통령께서 국정의 일대 쇄신 좀 변화를 좀 보여주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회에선 정청래 법사위원장 상임위 운영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민의힘은 정청래 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윤리 맞제소 검토하겠다 이렇게 맞받았고요. 의원님 최근에 법사위에서 일어난 설전에 대해서 서로 자제해야 한다고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누구 잘못이 더 큰가요? 이게 뭐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더군다나 그날 법사위에 여당 의원들이 처음 출석하셨는데 거기서 언쟁이 있었던 거고요. 뭐 다 보신 국민들이 정말 다 뜨겁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 뭐라는 문제가 아니고 여당에서도 윤리위제에서 취하하고 또 위원장께서도 유감 표시하고 또 이미 뭐 여당 간사였던 유상범 의원도 사과 비슷한 걸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야가 다시 만나갖고 잘 협의해갖고 상임위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이걸 갖고서 또다시 뭐 서로 윤리에 회부하고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국회 22대 시작하자마자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네. 8144님이 우리 정성호 의원님을 엄청 걱정하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걸 소개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8144님이 정성호 의원님 국회의장 선출 이후 당대표와 멀어진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러다 비명 전철 밟는 건 아닌가도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뭐 제가 친명 비명으로 나누는 거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당대표와는 언제라도 제가 대화를 나눈 사이고요. 또 여러 가지 당의 문제점이 있으면 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뭐 이재명 대표와 뭐 매우 가깝다는 건 다 아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다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야 되죠. 이런 면에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고 다 똑같은 생각을 갖는 게 그게 정상적이진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네. 자, 8144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확실하게 우리 정성호 의원님과 이재명 대표 관계는 굳건하다고 지금 답변을 해 주셨고요. 비슷한 질문입니다. 여야 전당대회 관련되는 질문인데 이재명 대표가 정성호 의원님께 당대표직 연임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재명 대표와의 대화 내용 좀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원님은 이 대표에게 어떤 조언이랄까요? 어떤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뭐 한 3, 4주 전 제가 뵌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 연임 문제 관련해서 의견을 묻기에 본인이 굉장히 그동안 지금 뭐 대선 뭐 경선 과정, 대선 과정 그 외에 뭐 국회의원 선거, 당대표 선거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거의 뭐 쉼 없이 검찰에 압수수색 뭐 그다음에 뭐 체포영장, 그다음에 구속심사, 구속 뭐 신문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또 그러면서도 또 민생도 챙겨야 되고 당무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굉장히 힘든 걸 토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고 지금 이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 아니냐. 누가 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그리고 그다음에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후보가 좀 없는 상황 아니냐. 다수 당원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그 폭주를 막아내고 지금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 정치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면은 이 대표가 다시 연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뭐 당 안팎의 여론이 그러는데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말씀하셨군요.
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셔서 이제 최종 결정하시는 걸로 보면 되는데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재명 대표 경쟁자로 전당대회에 나올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지금 나가봐야 들러리 서주는 것이다. 이렇게 뭐 쓴소리라면 쓴소리를 하시던데 지금 당에서는 대안이 없다는 건가요? 이런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팽배한가요? 당대표가 네. 누가 그냥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본인이 당대표를 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또 그런 그 당대표를 그 업무를 갖다가 감당할 만한 경륜과 경험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당원들의 지지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 그리고 당원들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삼박자 세 가지 요건을 갖다 갖춘 의원들이 많지는 않죠. 사실은요. 저는 뭐 없지 않다고도 보는데 다만 그게 본인의 결단이 누구도 그 현재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지지가 강한 상황에서 네. 그런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걸 뭐 들러리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여하튼 예를 들어서 나오려면 제가 봐도 나오려면 좀 의미 있는 경쟁이 돼야 될 텐데 과연 의미 있는 경쟁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자, 최고위원 선거도 모두 친명계 일색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거나 도전 의사 있는 인사들이 모두 친명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또 지적도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가장 뭐 유력한 그 차기 당 대표가 이재명 그 대표 아니겠습니까? 전 네네. 대표죠. 지금 사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소위 말하면 뭐 이재명 그 당 대표와 가깝다. 소위 뭐 당 이재명 마케팅인지 뭐 이런 것들은 좀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뭐 그게 또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다만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내가 왜 최고인이 되려고 하는지 또는 뭐 내가 최고인이 돼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더구나 가장 또 당면한 지도부의 과제가 지방선거 또 차기 대통령 선거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혁신하고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자기 비전과 자기 가치를 또 분명하게 당원들에게 제시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연임 관련해서 이제 불가피성이라든지 대안이 없는 그런 점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향후 대선까지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요. 이 대표 연임이 중도 확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나중에 대권 후보로 나왔을 때 과연 이 어떤 리스크 관리랄까 이런 측면에서 과연 이게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이런 약간 논란도 있어요. 우상호 전 의원이 중도층에서 이거 좀 욕심 과도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네. 당대표를 하겠다가 나서는 분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 이 대표가 맡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다시 돼갖고 어떻게 하느냐에 좀 달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돼서 중도로 확장할 수 있는 정책적인 어떤 정책들을 좀 제시하고 또 비명계 의원들도 더 크게 포용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또 새로운 지도자의 면모를 보인다고 하면은 뭐 괜찮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네.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자들만 바라보면서 당 운영한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다고 하면은 대선에서 쉽지 않겠죠. 그러나 저는 뭐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하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그 당의 새로운 변화를 갖다 추구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도 확장 또 민생 정책에 있어서의 새로운 면모들 이런 걸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단독 출마할 경우에 전당대회 흥행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과 차이가 많이 날 거다. 이 부분은 좀 약간 감수해야 될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국민의힘은 4파전으로 연일 공방 벌이면서 컨벤션 효과 이제 누린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민주당이 전당대회 흥행을 위해서 지역별로 그냥 경선결과를 발표하는 지역 순회 방식이 아니라 최종 경선지에서 한꺼번에 결과 공개하는 원샷 경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뭐 그 약간 궁금증을 좀 더 낫게 할 수 있겠죠.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뭐 그 지역 다니면서 뭐 찬반 투표해 갖고 그 결과 발표하는 것보다는 모아서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여당이 어쨌든 4인 경선이 되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가 커갖고 더 흥행에 성공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당 주자 간에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 있고요. 그 사실상 친윤을 내세우고 있는 원희룡 장관과 또 사실상 뭐 반윤으로 지금 낙인 찍혀가고 있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의 그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노정돼 갖고 저는 오히려 그 여당 같은 경우는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갈등과 분열이 노출돼 갖고 크게 뭐 컨벤션 효과가 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네. 자.
민주당이 당원 당규 개정 작업을 할 때 친명계 이제 김영진 의원 있죠. 이 대표가 계속 설탕만 먹으면 이가 다 썩을 수 있다라면서 문제 제기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좀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뭐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재 대표는 사퇴한 상태니까 네. 다시 연임이 돼 갖고 새로 대표를 취임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진 의원이 걱정한 부분들 설탕만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이재명 대표와 소위 뭐 비명으로 분리되는 그런 의원들도 중요해야 될 것이고 또 정책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뭐 강성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법안뿐만 아니라 네. 국민들의 민생을 챙길 수 있는 주요 경제 정책의 새로운 면모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만들어내고 하면은 좀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2018년에 나왔던 김혜경 여사 책을 사서 이재명 대표 재판 비용 보태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김 여사 책 판매가 뭐 일시적으로는 10배 늘어났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걱정만큼 쓸데없는 게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변호사 비용 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뭐 지지자들의 이재명 대표는 어떤 애정의 표현인 것 같고요. 뭐 책 팔아갖고 변호사 비용을 얼마나 만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뭐 계속 이 재판을 하게 되면서 뭐 변호사들이 지금 여러 분이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 상당 정도 들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어려움을 적극 지지자들이 공감해갖고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그 선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네. 선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네. 자,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더 지켜봐야겠지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누군지 알면 뭐 여기 있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한 분이 특히 가장 앞선다고 하는 한동훈 전 장관이 과반을 첫 번 그 경선에서 과반을 넘냐 안 넘냐 이게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게 관전 포인트다. 예, 결선이 있냐 없냐겠죠. 그러니까 과반 못 넘으면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데 네. 저는 바로 한동훈 장관이 당선될 확률이 50%, 결선에 갈 확률이 50%고요. 결선에 가서 이기고 지는 확률도 역시 50%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나경원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 간에 이제 단일화설이 그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나 후보는 일단 단일화에 선을 그었고요. 자, 그렇다면 의원님은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세요? 현 단계에서 나경원 후보가 단일화해 갖고서 그만둔다고 하면은 뭐 정치 더 오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두 분의 궁극적인 그 정치적인 목표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당 대표를 거쳐서 대선에 나가겠다는 것이고. 네. 이번에 대선 안 나간다는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경원 대표는 지금 이번에 대선 나가지 않는다. 난 당대표만 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1차에서 어느 분이 통과될지 모르지만은 결선에 올라간다고 하면 단일화 가능성은 열려 있겠죠. 사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네. 자, 정성호 의원님께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권 주자인 방금 말씀하신 원희룡 전 장관은 이재명 어버이당이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대통령 탄핵의 초시계를 작동시킨 것에 말려드는 순진하고 위험한 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민주당 후보로 나온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런 비판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일단 그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이 최상병 특검법이 탄핵으로 가는 디딤돌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요. 네. 그러나 저는 이건 탄핵으로 가기 위한 게 아니라 이게 최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국회 청문회라든가 또는 언론의 취재에 의하면 대통령실이 상당한 정도 관여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진실을 좀 밝혀야 되기 때문에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지금 제가 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추천권자가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분이 계시지만 저는 이번 회기나 7월 임시에
치료 안 하니 이거 처리한다고 하면 처리 가능성만 있다고 하면은 한동훈 특검법을 받아갖고 처리하는 게 좀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합의로 하는 게 좋다. 그렇죠. 왜냐하면 합의하지 않게 되면 결국 민주당만의 특검법을 갖다 국회에 통과시킨다고 한들 대통령께서 거부할 건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갖고 다시 다음 회기에 발의 이걸 또 법안을 내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사건 실체를 밝히는데 문제가 있죠. 사실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민주당의 입맛에는 덜 맞지만 그래도 특검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합의해서 추진하는 게 더 낫다는 네, 취지로. 그렇습니다. 특히 뭐 개혁신당에서 네. 추천권자를 대법원장이 아닌 대한변협회장으로 했는데 저는 뭐 그것은 더 낫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갖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여권 내 국민의힘 내 국회의원 17명이라는 얘기도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그분들이 나서갖고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든지 아니면 본회의에 발의해서 수정안 내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처리하면은 저는 뭐 그게 굉장히 이걸 민주당만의 법안 갖고 거부권 행사해 갖고 오히려 처리가 안 되는 것보다 낫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그래서 합의하면 현실적으로 특검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탄핵 열차라기보다는 이거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 우선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전 국회에서 국방위 활동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그 지역구가 접경 지역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자체 핵무장론 띄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뭐 여당의 그 선거 때마다 나오는 무슨 시즌 상품 같습니다. 이게 뭐 일부 그 보수 지지자분들의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미 우리 핵무장 관련해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하는 워싱턴 선언에서 결론이 났던 겁니다. 우리가 핵 확산 방지 협정 NPT 우리가 준수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 준수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만약 우리만으로 지금 뭐 남북 간의 관계에서 핵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국에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걸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한미 동맹에도 나쁘고 만약 진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다고 하는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립되는 상황이 오죠. 그리고 일본이라든가 대만의 핵무장을 촉발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서는 교통량도 많고 돌발 구간도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원효대교에서 구리시계까지 막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립니다. 그 사이 광진교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 일대에서 막히고요. 오선과 수원에서 주춤합니다. 더 가서 서울 도심에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답답하고요. 8탄 분기점과 용담터널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면 마도 분기점 2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송산 마도부터 밀리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일죽에서 막히고 중부 2터널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뉴스 뒷면에 숨어있는 심리,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가 알고 심리. 김태훈 경남대 심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재밌는 얘기입니다. 연애 이야기 준비해 주셨어요? 네, 연애 이야기입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에 보면 연애 프로그램이 정말 많이 방영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재밌는 거는 역설적으로 혼인 건수는 줄어들고 있고 지금 20만 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연애 경험도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연애와 혼인의 분리. 네. 예. 미혼 남녀의 연애 경험 조사를 보면 연애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연애는 하지도 않으면서 연애 프로그램만 보냐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연애 프로그램이 다양한 콘셉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데이트입니다. 러브 혹은 데이트. 그 연예가 아니고요. 엔터테인먼트가 연애 프로그램 다양한 콘셉트로 나오고 있는데 헤어진 연인이나 남매가 함께 나오기도 하고 이른바
돌싱이라 그러죠. 얼마 전엔 또 점술가들이 연애하는 프로그램도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어떤 프로그램 보세요? 저는 솔직히 전 연애 프로그램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네. 사랑의 스튜디오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럼 여기서 감이 확 떨어지는데. 요즘 거. 네. 요즘 거 뭘 보세요? 요즘에 뭐 특별히 딱 정해서 보는 프로그램은 없는데요. 근데 네. 포맷이나 컨셉트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 등장인물 이외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예전에는 그냥 맞선 방식이었거든요. 사랑의 스튜디오가. 네. 근데 최근에 연애 프로그램은 중간에 연예인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패널로 등장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그런 걸 볼 때 나 혼자 몰래 마치 관음증인 것처럼 보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중간에 패널이 등장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상황을. 네네. 예. 나처럼 이런 거 궁금한 사람들이 많구나 하면서 일종의 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해설자가. 네네. 자, 옛날에는 그냥 맞선 단순 무식한 거네요. 옛날에는. 네. 근데 요즘은 그렇게 다양하게 달라지고 해설도 해주고 제3의 인물이 또 끼어들고 맞습니다. 막 복잡해지는 거는 네. 아마 재미를 올리는 그런 수단인 것 같은데 네네. 자, 그렇다면 연애 프로그램 보는 재미 그런 걸 보는 심리는 뭔가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요. 인간의 특징이 내가 할 때랑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우리 뇌가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동일화가 되는 거네요. 네. 남들의 행동이. 맞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어떤 행위라면. 네. 예. 그러니까 뇌만 비슷한 게 아니고요. 분비되는 호르몬도 비슷하고요. 생리적 반응이 다 비슷하고. 그걸 보면서요. 예. 네. 그러니까 보면서 내가 직접 연애하는 것과 비슷한 감정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본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책으로 배운다 뭐 이런 것처럼 직접 연애를 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건데 예. 왜냐하면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돼서 그래서 연애 프로그램을 보는 측면을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연애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고 중요한 순간마다 나라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위험 부담은 없이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은 좀 뭐 기성세대라면 기성세대와 달리 지금 2030 세대가 연애 프로그램 보는 심리는 뭔지 좀 다른 점이 있나요? 기성세대하고. 기성세대는 그냥 연애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쉽게 연애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유가 뭐죠? 일단 연애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든 돈이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2030 세대한테 크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팍팍하다. 네네. 현실이 팍팍하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연애 대신에 연애 프로그램 본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젊은 세대가 뭐 연애 프로그램은 보면서도 연애를 왜 안 하는지 그 심리도 궁금합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뭐 돈이라든지 시간 투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러다 보면은 아예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못하는 게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러다 보면 아예 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안 들게 되는 건가요? 어느 쪽이 더 가깝나요? 그게 최근에 제가 통계 조사를 하나 확인했는데 네. 조사 결과로만 보면 마치 안 하고 싶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조사한 2022년도 결과인데 연애하지 않는 비율이 66% 정도였고요. 그 중에 70%는 자발적 비연애입니다. 게다가 그들 중에 절반은 앞으로 아예 굳이 누군가를 만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응답을 할 정도니까 이 결과만 보면 지금 2030 세대는 연애를 안 하고 싶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유가 없으면은요. 네. 이거 쉽게 하기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비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비연애를 네.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옛날 세대는 그냥 돈 없어도 네. 무대뽀로 연애도 하고 저 이성도 만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더 비용이 들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젊은이들이 뭐 해나가는 데 있어서 네. 구조가 어려워진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제가 들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네. 사랑은 본능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럼
젊은 세대들이 그 본능을 거스르고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진화학에서 얘기하는 재생산 본능이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재생산 본능. 네, 번식 본능이라고 번식이요? 하고, 네. 예. 사랑도 마찬가지죠. 본능이라는 게 맞는 말씀인데 핵심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고 그 열매를 맺는 재생산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네. 최재춘 교수님도 언급을 한번 하셨었는데 그런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고 편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걸 지연시키거나 억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본능을 거스른다기보다는 굉장히 현명한 호모사피엔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히려 윗세대들, 우리 같은 세대들, 네. 뭐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지금의 젊은 세대들만큼 풍족하지 않았는데도 또 연애도 하고 결혼 비율도 높았고 맞습니다. 자녀도 많이. 네. 아까 저는 그 교수님 그 말씀 들으니까 가슴이 덜컹한 게 그렇다면 저렇게 연애도 안 하려 그러면 그렇다고 요즘 뭐 옛날처럼 맞선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럼 결혼율이 떨어질 거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도 이제 걱정은 되는데, 자, 연애를 실제로 하는 것과 남의 연애를 보는 건 이제 다를 겁니다. 네네. 예전에도 이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네. 책 보면서 연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현실을 보면 또 다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연애를 보는 게 현실에서 내 관계를 좀 이렇게 풍족하게 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긴 되나요? 됩니다. 네. 되긴 돼요? 네, 왜냐하면 예전처럼 이제 사람들이랑 부대끼면서 관계를 맺는 경험을 하기가 네.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라도 연애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감정 상태를 본인이 살펴보고 네. 또 거기에다가 나 자신을 투영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연애 프로그램 보다 보면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인지심리학에서는 소수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건 정말 수많은 사례 중에 극히 일부. 그러니까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인간관계는 게다가 일반화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맞습니다. 지금 네. 아무리 리얼리티 쇼라고 하더라도 드라마가 아니라 리얼리티 쇼라고 하더라도 네네. 그게 내 현실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니다. 이거를 네, 좀 네. 그 마음에 담아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남의 연애만 보고 만족하는 데에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심리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요. 네. 그래요? 연애에서 실패하면 그 상처가 그러니까요. 네. 실패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데요. 또 어찌 보면 연애 자체가 녹록하지 않은 세상이라서 더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나 싶고 네. 그러면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준비가 되었다거나 혹은 본인 생각이 바뀌었을 때 실제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싶고 또 한 측면이 있는데요. 요즘 뉴스에서 되게 무시무시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데이트 폭력이라던가 그러니까요. 스토킹이라던가 그런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면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은요 좀 안전한 만남을 추구하려고 이렇게 조건을 맞춰서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사례가 꽤 많습니다. 그런 게 또 산업이 되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자, 김종근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솔로들 최종 선택이 궁금해서 자꾸 보게 됩니다. 순간순간 변하는 상대방 심리도 간접적이나마 느끼게 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네. 아마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그런 면들을 자꾸 보게 하는 걸 노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자, 지금부터가 정작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연애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비법을 지금 들려드립니다. 네. 잘 들으세요. 예.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네. 인간관계는 일반적인 법칙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인지심리학 전공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건 존중과 배려입니다. 연애를 잘하는 건 상대방에 대한 존중, 배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상대방과 연애를 시작할 때는요. 자신의 감정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요동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에 자기도 모르게 집중하게 되고요. 네. 내가 좋은 만큼 상대방도 좋을 거라고 착각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의 흐름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감정 흐름도 살펴봐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배려하고 어루만져줘야 된다? 네. 우리가 이런 걸 놓치기가 되게 쉽죠. 그럼 우리 지금 김태훈 교수님의 말씀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연애를 잘하는 그 밑바탕이고 맞습니다. 첫걸음이다. 네. 자, 이거 적으셔야 됩니다. 좀 이따 적어 놓을 거예요. 끝나고. 네. 자, 그렇다면 뭐 우리가 뭐 나쁜 남자 뭐 이래 가지고 뭐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는 좀 특수한 경우고 그게 일반적이진 않다는 말씀이네요. 네.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질적인 부분도 궁금합니다. 원래 연애 잘하는 사람들의 기질 혹은 심리학적 특징이 있습니까? 이거는요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애 잘하는 걸 누군가와 관계를 오랫동안 잘 유지하는 측면으로 보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거기에 더해서 본인을 관리하는 자기 관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기 관리 능력에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인식하고 그걸 상대방과 조율하는 것까지 포함되고요. 네. 다른 측면으로 만약에 연애를 잘한다는 걸 연애를 많이 하는 걸로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아무래도 외향적인 성격, 그렇죠. 그다음에 개방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가서 리젝션, 거절당하고 이런 것들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계속 시도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거절당하면 저 사람 다른 쪽으로 또 가는 거예요? 또 한번 해보고. 알겠습니다. 모험심, 저 트라이라 그러나요? 저 시도. 자, 또 오래 연애를 안 하면 연애 세포가 죽었다 이런 말도 합니다. 실제로 연애 세포가 죽나요? 연애 세포는 없습니다. 아, 세포는 없나요? 네, 그런 세포는 약간 없고요.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나요? 연애를 오래 안 하시면은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는 그런 능력이 막 떨어집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이 떨어진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뭐 연애를 잘하려면 배려와 존중 다 연결되는 말씀이네요. 네네. 자, 마지막으로 심리학자로서 이런 연애 프로그램 열풍 어떻게 보시는지 짤막하게 정리해 주세요. 저는 이 연애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프로그램 보다 보면 흥행 때문에 과도하게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프로그램의 일부라고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현실과 동일화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듣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태훈 경남대 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복귀했습니다. 재신임됐다고 봐야 하나요? 그렇죠. 지금 오늘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복귀해달라 이렇게 의원들이 뜻을 모았고요. 사실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 사의를 표한 다음에 의원들이 다시 데려오는 이런 그림이기는 한데 여기서 좀 이면에서 좀 짚어봐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원구성 협상 과정을 보면은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이제 물러서면서 제안을 계속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마지막에 수용한 거는 당내에서 표현은 이제 무릎 꿇고 들어간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민주당에서 얘기한 상임위 7개만 그 위원장을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의 입지가 불안정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의원들이 다시 돌아와 달라 이렇게 의결을 했다라는 데 좀 초점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러서는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좀 당내에서 좀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용산에서도 수용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게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은 당초 돌아가 보면은 원구성 협상 과정으로요 법사위원장, 그다음에 운영위원장 이런 것들이 좀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수문장 역할을 하니까 중요했던 거고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실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다 내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던졌던 거는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 근데 이것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운영위원장을 아예 못 갖고 오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실이 그 부담을 직접 져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출석해라라고 하면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나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용산에서는 수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제가 그냥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 나머지 상임이라도 받는 게 좀 낫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던 거는 이제 정부 쪽에선 이런 판단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 이제 북한 문제라던가 외교 문제에 대해서 좀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 이런 자체적인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남은 상임위에서 보면은 정보위라던가 외통위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걸 하자 좀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흘러갔던 걸로 보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과정을 보면은 사의를 표하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보면 3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24일에 사의 표하고 백령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맞아요. 백령도에 갔었고 물론 이제 그 과정도 좀 얘기를 해보면 이제 당내에서는 사실 그 사진 보신 분들 있으실 수도 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악수하고 있는 군인하고 악수하고 있는 그 백령도에서 찍힌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뭐 두 가지를 좀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일단 누가 좀 찍어준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당에서 제공을 했거든요, 사진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백령도에 내가 있으니 좀 데리러 와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원내 수석 대표가 그 배준영 의원이잖아요. 배준영 의원의 지역구가 또 백령도입니다. 맞습니다. 옹진 뭐 해가지고 중 해가지고 맞아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충분히 좀 그 접근이 가능한 그런 곳에 가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어쨌든 이 3일이 걸렸다는 데 좀 주목이 되는 거는 의원들이 초기에는 아주 강력하게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왜 그러느냐 좀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없고 배준영 수석이 상임위 배정을 했는데 의원들이 다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상임위가 내가 꼭 가고 싶었던 데가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고 그다음에 의원들끼리 모여서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만들이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좀 데려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 조율이 좀 원활하게 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국회 부의장 외통위원장 경선 결과 이제 나왔잖아요. 그것도 이제 조율 안 된 사례로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좀 당내에서 이례적이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는 게 좀 주호영 의원이 결과적으로 부의장이 됐습니다. 6선에 이제 주호영 의원이 됐는데 경쟁자로 나온 게 4선의 박덕흠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선수 더 높은 선수가 있는 의원들도 가만히 있는데 박덕흠 의원이 나왔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또 하나 주목이 됐던 게 외통위원장이었어요. 외통위원장에 지금 김석기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이 경선을 또 했는데 뭐 김석기 의원이 크게 이겨가지고 외통위원장이 됐어요. 뭐 안철수 의원은 25표밖에 얻질 못했는데 근데 이런 과정들이 이제 당내에서 왜 걱정을 하냐면 단일 대우로 싸우자. 들어가서 이제 그 민주당이랑 좀 힘껏 붙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렇게 기다렸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선하는 모습 자체가 썩 좋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6선하고 4선이 국회 부의장을 가지고 경선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 지도부 쪽에서 조율을 안 해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하고 싶은 사람이 다 나와서 경선에서 치르는 이런 그림이 됐던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원내대표가 없다 보니까 벌어진 일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총에서 모 수도권 의원이 수도권 의원들만 지금 상임위원장에서 배제가 되고 친윤하고 그다음에 TK 대구 경북 쪽 의원들만 다 배려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을 표했다 그래요.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안철수 의원 사례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좀 당내에서 또 불만들을 갖고 있는 거는 성일종 사무총장이 국방위원장을 맡았는데 그러니까 모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상임위원장은 몇 개 없잖아요. 7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일자리가 몇 개 없는데 당직이 있는 사람이 국방위원장 맡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제 당직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잘 안 맡았다라고 하거든요. 사무총장인가요? 맞아요. 사무총장이 국방위원장까지 맡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불만들이 가뜩이나 일자리가 없는데 뭐 이렇게 맡는 거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원내대표가 없는 과정에서 잘 조율이 안 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총선 이후에 치러지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지난번 전당대회하고는 이제 분위기가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단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확연히 다르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난해 3월 8일에 김기현 대표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좀 뭐 과정을 단순하게 요약하면 소위 말하는 굉장히 낮은 그 지지율의 후보를 대통령실이 끌어올려가지고 당선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해석들을 했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때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나경원 의원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해임을 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연판장 돌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초선 의원들 50명이 모여가지고 나경원 의원 좀 나가지 말라라는 취지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유명했던 게 안철수 의원 관련된 거였죠. 그때 그 정무수석 이진복 정무수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도 결국에는 대통령의 뜻이 김기현 대표에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실제로 김기현 대표가 당선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해석은 다들 다양하지만 그때는 분명히 좀 윤심이 강력했다 이런 평가들이 좀 일반적인 겁니다. 네. 근데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은 그 기존 전당대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대통령실의 목소리는 뭐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전면에 등판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기자들도 대통령실 입장을 많이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비교적 최근에 나왔잖아요. 뭐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소위 말하는 친윤 후보가 없었습니다. 그때 후보들 좀 떠올려 보시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뭐 유승민 전 의원 이런 인물들이 주로 거론이 됐는데 사람들마다 보면 친윤이라고 하긴 좀 어렵죠. 비윤 내지는 반윤 그런 후보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를 밀기도 좀 애매한 시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뭐 역시 총선 참패가 하나의 요인이 되겠죠. 아무래도 총선에서 지다 보니까 대통령실 이렇게 힘을 쓰기가 좀 어려운 구조고 또 친윤이라고 나를 이제 강조하면서 나오는 후보가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권 쪽에서 제가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총선 끝나고 국민의힘 의원이 딱 108명이잖아요. 그럼 이 108명을 굉장히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8명만 이탈을 하게 되면은 제휴요구권, 거부권도 이제 무력화가 될 수가 있고 소위 말하는 탄핵 저지선도 넘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잘 지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어느 한 명 후보를 밀어준다 그런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그 후보가 설령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후보들이 불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후보들이 몇 명의 의원들 정도는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제 8명이 쉽게 이탈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명을 밀어줘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었던 겁니다. 지금 108의석 네. 그것도 또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박 기자 보시기에 네. 실제로 정말 윤심이 없는 건가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제 여기부터 이제 해석의 영역으로 좀 들어가는 건데 아까 이제 표면적인 입장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윤심은 없다라는 게 용산의 입장인 건데 일단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금씩 드러나는 발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MBC 보도를 보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륜이다. 그러니까 이제 비윤 반윤을 넘어서 끊어진 윤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용 전 의원 친윤은 호위무사라고 불리잖아요. 네. 인터뷰를 할 때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전 장관이랑 등판을 하게 되면은 윤심이 어디 있는지 아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즉 자신이 있는 곳이 윤심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를 그냥 한 명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다른 기자들이 물어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그러면 이제 용산하고 별개로 나온 것이냐 아니냐 이걸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아까 그 전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용산 쪽에서는 찾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표현을 한 건지. 그럼 이용 전 의원이 사실상 윤심은 원희룡 전 장관에게 있다가 간접적으로 얘기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본인은 일단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본인은? 이게 용산하고도 연결이 됐느냐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 네네네. 일단 지금 이게 해석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용산 쪽에선 따로 이용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회적으로 좀 그냥 인정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윤 대통령의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친윤 후보가 존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친윤 그 그룹들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원들 그룹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배현진 의원은 이제 친윤이라고 많이들 분류를 해왔잖아요. 그간에. 그동안 그랬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쪽을 좀 돕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배현진 의원은 반윤이냐 이렇게 보면 물론 뭐 그런 포지션을 취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는 이전에 이철규 의원이랑 굉장히 극심하게 갈등을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뭐 방송에서 뭐 녹취록도 공개를 하기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배현진 의원하고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 쪽으로 갔는데 그 이유가 반 이철규 의원 라인으로서 오히려 갔다라고 해석이 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게 마치 반윤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친윤 의원 대
다른 의원의 갈등 구도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친윤 의원 그룹 간의 갈등 혹은 뭐 친윤 간의 분화 이런 걸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친윤 후보는 현재로서는 있기는 있는 거다 이렇게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배현진 의원하고 이철규 의원하고 이렇게 막 공개 설전을 벌이는 게 우리가 네.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해봐도 같은 그룹에 속해 있을 때 그렇게 보란 듯이 그렇게 하긴 쉽지 않거든요. 어렵죠. 네, 그래서 그 지금이 뭐 어디에 소속이라기보다 속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조금 면밀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분리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네네. 대로요. 네. 원희룡 후보는 물론이고 홍준표 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도 한동훈 전 위원장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친윤 논쟁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뭐 어린애라고 하면서 네. 뭐 왜 들어왔느냐 이런 식의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 홍준표 시장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장기적인 라이벌로 생각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친윤 포지션을 자연스럽게 요즘에 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은 반윤 후보다 이런 식으로 공세를 편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최근 흐름을 봤을 때 좀 제가 굉장히 좀 주목이 됐던 거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야 당연히 이제 그러려니 할 텐데 왜냐하면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나자고 해도 2번 거절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공격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철우 경북지사가 좀 그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뚜렷하게 만나지 않고 좀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일단 그 상황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저도 어제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가까운 의원이랑 만났는데 이철우 경북지사랑 만나기로 이제 약속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 오후에 그 약속이 깨졌다, 불발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다시 물어보니까 그냥 조율을 하고 있다, 일정이 좀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철우 지사 쪽에도 물어보니까 좀 명확하게 확실히 만난다 이런 느낌은 좀 아닌 거예요. 이게 좀 일정 조율해 보고 있어요.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대구시장하고 경북지사가 동시에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토하는 이런 상황인가? 그러니까 이게 좀 주목이 됐던 건데. 근데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반적으로 좀 해석을 하기로는 그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그런 포지션인 거고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에는 경북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그러니까 정부하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심하게 비토를 하거나 이런 입장을 좀 취하기가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 대통령실에 밉보이는 후보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라는 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윤심이 명확하게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당내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좀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전 그 코너에서 들으시면서 연애 참 어렵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요. 태진아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오늘 끝곡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